네, 안녕하십니까 캠파 여러분, 캠장 이종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영도 특집 눈물을 마시는 새 스페셜 장기 빅 프로젝트 설명회의 네 번째 영상에 오셨습니다. 이준에는 뭐 이영도 퀴즈, 그리고 이영도 팬들, 그리고 뭐 눈맛에 이미 보신 분들 위주로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들의 대표 선수 최성원 PD였습니다. 최성원 해사고 실험 만들고 있는 최성원 PD입니다. 1, 2, 3편이에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4화예요. 그러니까요. 프리비어슬리 눈맛에 우리 K건드라카 최고의 길잡이는 대적자 티난, 그리고 요술쟁이 B형 스라블과 함께 드디어 우리의 금쪽의 류은페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을 해서 키보렌을 뚫고 올라와서 북부에 왔더니 나가는 없는데 정신 나간 자연병자들이 많은 곳에서 스타트업을 격파하는 우리 티난까지 얘기를 했죠. 기업 사냥꾼. 그렇죠, 기업 사냥꾼.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그 스타트업 자연병자들 중에서 유니콘까지 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이제 오늘 얘기 중에 나오겠죠? 상장까지는 못 갔잖아. 못 갔죠. 기업 공개 못 했죠. 이 시각 사모페이. 이제는 나가인 사모페이는 옆에서 도깨비불로 뜨끈하게 히트텍을 붙여줄 만한 친구도 없고 못 와야 되죠. 하지만 이야기에서는 사모페이가 쫓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작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사모는 륜을 쫓아서 북부로 온 다음에 개충격을 먹어요. 야, 춥다 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좀 춥나 보다 했는데 막 실신하고 난리거든요. 여기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의 가장 중요한 생물종 중 하나, 대호가 등장합니다. 일부에 살짝 나왔었죠. 그렇죠. 자, 이 대호라는 존재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대호가 뭐냐? 그냥 뭐 큰 호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호는 눈물을 마시는 새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 속의 기록이나 옛 이야기로 작중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어디서 얘기했냐면, 키탈저 사냥꾼들이 별비라는 이름의 대호를 사냥한 적이 있다. 별 빗자루. 별 빗자루, 별을 빗자루질할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점프하니까. 이게 이제 그 자보로라는 곳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키탈저 사냥꾼이 별비를 사냥한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때. 근데 그냥 크기만 큰 호랑이가 아니라 별개의 종이에요, 아예. 뭐라고 묘사가 나오냐면, 꼬리가 남자 허벅지 두께, 무게가 3톤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센 생명체라고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레코는 상대방을 되게 얕잡아 부르는 버릇이 있어요. 그쵸. 이 비만 고양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레코닌이 유일하게 대호들이 약간 껄끄러워하는 상대다 정도로 대호는 엄청 강력한 존재거든요. 일단 이 키탈저 사냥꾼들이 대호를 산노인이라 불렀어요. 전해져 오는 말로만 얘기를 하면 우정을 모른다라고 나오거든요. 대호는 우정을 모르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랑 우정을 나눌 만큼 대등한 존재가 없다. 대등한 상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K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노인이 우정을 느낀다면 그건 그에 걸맞는 격을 갖춘 자란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각 한 대호가 추위에 쓰러져가지고 실신에 있는 한 나가를 보고 뿅 반합니다. 약간 고양이가 집사 고르는 느낌이에요. 사실 진짜 고양이 같죠, 여기서. 고양이 같아요. 이 대호가 나가가 쓰러져 있는데 보고선 너 나 키우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약간 고양이가 집사 선택하듯이 약간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와가지고 뿅 반해요. 그러면서 우정을 느껴가지고 실신에 있는 나가 사모페이를 등에 업은 채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호의 털 속에서 겨우겨우 추위를 피해가지고 사모가 이렇게 잠깐 정신 차렸다가 기절하고 이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호 덕분에 사모페이는 북부로 올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가용 안에 히터 트고 그냥 짱 박혀 있는 거잖아. 그쵸. 밖으로 못 나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모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얘를 정신화가 했나? 근데 나의 정신화가 능력은 이 정도가 아닌데, 나는 그냥 핑거푸드용인데 왜 이렇게 롤스로이스가 왜 얘가 나를 이렇게 하지? 사실 실제로는 대호가 얼빠예요. 사모를 되게 좋아해서 다니는 거야. 물론 이 얼빠는 내 말이고 뭐에 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모의 어떤 품격, 어떤 느낌에 반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대호하고 딱 붙어 있어야지만 이 사모페이가 버틸 수 있다면 추적과 암살은 불가능하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낌없이 주는 토디 시노크. 전 무적 코퍼레이션 CEO. 그죠. 전직 제왕병자. 전직 무적왕 컴퍼니 대표. 토디 시노크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지금 구출대에 의해서 이 토디파가 박살났잖아요. 파괴승도 죽고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해단식을 하죠. 토디 시노크는 기본적으로 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막 전직 직원들 퇴직금으로 막 이것저것 줘. 그러니까 퇴직금을 챙겨줄 정도가 됐던 거죠. 그지. 네. 다 이것저것 지워주면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다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회사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꿍쳐둔 템들이랑 말만 딱 가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대호가 나와서 이 토디 시노크의 남아있는 퇴직금 말의 뚝배기를 깹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 거야. 대호라는 사모페이에 탈 것은 나름대로 자체 주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유소 보이면 가서 지가 주유를 해요. 말? 가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토디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호가 와가지고 자기 말을 먹고 그 옆에서 쓱 나가가 나오니까 난 죽었다. 근데 옆에서 나가가 무슨 접촉사고 난 것처럼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근데 사모페이가 기본적으로 명예를 아는 자예요. 명예를 아주 잘 알죠. 아주 잘 알죠. 그래가지고 내가 타고 있는 대호가 얘 말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값을 치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러주려고 하는데 이 토디 혼자서 완전 개쫄아가지고 나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빌면서 자기 템들을 막 꺼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그때 딱 사모가 보니까 저 뭐야 히트텍. 빛이 나는 게 있다. 저거 뭐지? 왜 열나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흑사자, 케이건, 모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열을 내는 히트텍 발견.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사모페이는 탈 것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장비, 흑사자, 모피, 아이템 세팅이 다 끝나는 거예요. 풀템. 그래서 이제 슈크톨 있고. 그래서 이제 대호랑 흑사자, 모피 덕분에 사모페이 레벨업 딱 해가지고 드디어 북부로 추적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가 듀오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스바치와 카루거든요. 네. 근데 이 스바치와 카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원작에서 즐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튼 요 스바치와 카루라는 이 세리스마의 오른팔 왼팔 덕분에 요 지점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세리스마도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화레트 대신 륜을 갖고 잘 가고 있고 비아스가 죽였다. 그리고 하인샤 대사원도 대충 이제 상황을 다 파악한 상태예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계의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도를 꺼낼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북쪽으로 간다라는 한 가지 개념만 있었으니까. 그죠. 정식으로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출간해준 지도를 보시면 이 세계의 모양이 약간 날개를 펼친 독수리 형태예요. 살짝 비대칭적인. 그죠. 독수리의 왼쪽 날개가 동부겠죠. 그리고 독수리의 오른쪽 날개가 서부겠죠. 이 남쪽에 넓게 꼬리 깃털이 펼쳐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키보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독수리의 허리춤이 푼텐 사막이고, 근데 이 독수리의 머리부터 척추처럼 쫙 이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시구리아트 산맥이에요. 이 시구리아트 산맥을 넘어서 가면 독수리의 우측 가슴, 그러니까 약간 서쪽 가슴 정도가 하인샤 대사원이에요. 여기가 우리 목표인 거지. 근데 요 시구리아트 산맥 직전이 바로 자보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주인공들은 요 자보로까지 온 거죠. 만나는 제왕병자들마다 도장 깨기처럼 다 뚝배기를 깨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케이건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길잡이니까. 얘들을 데리고 가는데 얘들은 힘드니까 쉬운 길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쉬운 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어려운 곳이면 어려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없겠지만 문제는 륜페이는 나가잖아요. 여전히 북부에서는 나가를 보면 바로 어디에 끌려갈 그런 입장이. 위험하죠. 이미 대확장 전쟁의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간이 약간 괴물 취급받을 수 있는 곳이 북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싶은 게 케이건의 속내예요. 그래서 륜을 변장을 시키고 요 자보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실 케이건도 너무 오랫동안 혼자 카라보라 그쪽에서 혼자 식당 차려서 고독하게 먹고 있었다 보니까 사실 케이건도 북부의 지금 변화들을 보면서 좀 놀라는 것들이 있죠. 맞아요. 네. 케이건이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무슨 웹툰 작가 연재 끝나듯이 되게 오랜만에 밖에 나온 거야. 야, 세상이 많이 변했네 이런 느낌인 건데 요 자보로가 바로 그 옛날 이야기 별비가 나왔던 별비라는 대호에 의해서 호환을 겪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보로 성에 딱 가면은 높은 성벽 한가운데 색깔이 다른 하나의 벽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별비가 요 자보로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말을 물고 뛰어넘은 위치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 통치자가 빡이 쳐가지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성벽을 더 쌓은 거야. 그렇게 생긴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곳에서는 이제 대호라는 존재를 되게 전설 속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요 자보로라는 성은요 여러 시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보로 시족에서 대대로 배출한 마립간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마립간도 이제 우리나라 용어잖아요. 그렇죠. 신라 시대의 용어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대륙의 통치 체제, 그러니까 왕은 없지만 난립하고 있는 각 지역의 군웅들이 조금씩 머릿속에 얼개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왕은 없지만 마립간은 있다. 그죠. 그 아래 정도 되는 어떤 영주들은 존재한다. 이런 개념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군웅할거의 시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느낌인 건데 거기서 황제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 자보로의 현재 마립가는 지그림 자보로라는 사람인데 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니콘을 노리고 있는 스타트업 애호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제왕병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위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위험한 컴퍼니 세운 거예요.
위험 컴퍼니. 위험 컴퍼니 생각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토디 시노크가 차렸던 무적 컴퍼니에 비해서 위험 컴퍼니는 성벽도 있어. 그리고 통치도 해왔어. 실제로 힘이 있죠. 힘이 있죠. 군대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약간 상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케이건 입장에선 여기 괜히 얽혔다가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조용히 통과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가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야기는 그렇게 안 흘러가요. 주인공이 뭐를 하고 싶으면 못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이야기죠. 당연히 뜻대로 안 됩니다. 바로 뒤를 이어서 누가 쫓아오냐면 풀템 맞춘 사모. 사모가 지금 타고 오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대호잖아요. 자보로 입장에서는 저 멀리에서 누가 오는데 대호를 타고 누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그 앞에서 문을 닫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명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예전에 별비라는 전설적 레전드 대호가 한번 겨우겨우 넘었던 데서 성벽을 더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감이 있어. 헤행? 대호여도 여기 못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모가 어떤 짓을 하냐면 대호를 타고 막 질주를 해서 대호가 점프를 딱 해요. 그럼 이제 성벽이 있으면은 대호가 여기까지 오잖아. 여기서 사모가 점프를 해서 칼을 박아. 그리고 매달려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대호가 내려와서 다시 뒤로 가죠. 이제 뭐죠? 도움닫기 발판이 생긴 거야. 사모 발판. 그래서 달려와서 사모를 밟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모는 발판 취급이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뭐 등가죽이 너덜너덜해졌죠. 오장육부 척추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가니까 괜찮아. 자, 이래서 대호가 이 멋진 명장면을 통해서 드디어 별비 이후 처음으로 자보로 성곽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 대호가 된 거예요. 대호는 영물이에요. 머리가 진짜 좋단 말이야. 딱 보자마자 여기 통이 누구냐? 야, 여기 통 누구야? 봤더니 지그림 자보로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그림 자보로를 추파춥스처럼 머리만 탁 이렇게 싹 물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사모가 지금부터 협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통을 추파춥스 같이 이렇게 입안에 싹 넣고 돌리고 있어요. 혓바닥으로 돌리고 있고 사모가 이렇게 절뚝절뚝 와가지고 륜 내놔. 자, 이제 어떻게 됐죠? 우리 구출 때는 자보로 성 전체가 적이 된 거예요. 자보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위험 컴퍼니 CEO가 지금 추파춥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머리가. 걔를 다 받으려면은 우리 성 안에 들어와 있는 륜을 줘야 되잖아요. 케이어는 가가지고, 야, 지금이다, 누나 죽여. 막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야, 네가 직접 죽여.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륜이 사모를 독대합니다. 우리 길잡이는 사이코패스 같이 나보고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누나는 나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픈데 혼란한데 빡친 상황에서 사모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되게 슬픕니다. 진짜 슬퍼요. 오디오북으로 들으시면 륜과 사모가 대화할 때마다 나오는 테마 곡이 있어요. 그 되게 드라마 OST 같이 그 슬픈 남매의 테마 곡이 있는데 되게 슬퍼 그게. 약간 사극에서 애잔한 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이 참 여러모로 좋아요. 이 시점에서 사실은 사모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루와 대화하면서 한 방에 모든 걸 다 깨달았다고. 륜이 누명을 쓴 걸 알아요. 근데 북부에서 심장을 뽑지 않은 나가가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여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약간 사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래? 잘 살고 있는 도깨비도 있고 지금 뜨끈한데. 근데 책으로 다 읽으면 지금 사모가 무슨 마음인지를 뒤쪽에 알게 돼요. 되게 애잔한 마음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저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모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한번 쭉 이렇게 설득하거나 하는 그걸 할 때 그 언변의 능력치가 말이 안 된다. 진짜. 네. 유튜브 해야 돼, 사모. 사모 준비된 유튜버야, 진짜. 그래서 륜한테도 아마 시작이 너 북부에 오면서 이 미개한 불신자들이 나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네. 그 제방 컴퍼니 봤잖아, 너. 다 멍청한 놈들이다. 근데 지금 사모 상태가 어때요? 방금 전까지 우리 대호 발판 됐잖아.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막 약간 지팡이처럼 이렇게 칼 짚고 걷는데 이러다 보니까 륜이 아무리 싸움 못해도 둘이서 이게 그 초딩 싸움이 되는 거야. 엉망진창 싸움 있죠. 막 윅윅 이러면서 이제 륜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호가 보기에 지금 뿅바나 우리 집사가 누구야? 사모잖아. 근데 지금 저기 밖에 있는 쟤가 우리 집사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빡친 대호가 영문도 모르고 난입을 합니다. 사모도 놀라고 륜도 놀라고 성벽 위에 모두가 놀라요. 티나니 야 이 비대 고양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집사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륜에게 달려드는 대호의 바로 앞에서 륜의 배낭이 폭발합니다. 그 묘사가 참 멋있어요. 진짜 멋있었어. 네. 륜의 배낭이 폭발했다. 뭐 열받은 핸드폰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드디어 그 안에 있던 용근이 눈을 뜬 거죠. 아스화리탈이라는 용이 눈을 뜹니다.
이 원작의 용 묘사를 여러분들은 이제 크래프톤의 한계선을 넘다 아트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안 맥케이그의 그림처럼 설명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김재민님의 작품이거든요. 실제로 크리처 묘사의 거의 스페셜리스트. 진짜 잘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아스와리탈의 모습이라고 그리신 거 보시면 진짜 뿅 반합니다. 완전 멋있어요. 자, 이제 대호가 요 사모페이를 집사같이 따르는 고양이라면 요 용 아스와리탈도 누가 자기를 위해주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이 륜을 집사가처럼 따르는 고양이 같은 존재예요. 반려식물이죠. 반려식물이죠. 근데 이 전투력 만렙인 거잖아. 그래서 이 대호하고 용이 싸우는 장면이 여기서 묘사가 되는데, 용이 어떤 방식으로 하늘을 나는지에 대한 묘사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이 용의 함수초같이 생긴 날개가 어떤 모양을 펼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곡선으로 비행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제 용의 판정승이기 때문에 대호가 우리 사모를 물고 전략적 후퇴를 하죠. 용은 불을 뿜으니까. 그죠. 요렇게 일단락이 되고 이제 갈 길을 가나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용이 눈을 떴잖아요. 용은 전설 속의 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전력이죠. 그리고 우리 즈그림 잡으로는 뭐라 그랬죠? 즈그림 잡으로는 위험 컴퍼니 CEO, 제왕병자, 스타트업. 뭐라 그랬어요? 용 딱 보자마자, 오! 나 줘! 나 주라! 이거를 시작하는 거. 저것만 있으면 IPO 가능. 상장 바로 가네. 야, 이거 우리 위험 컴퍼니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용을 갖고 싶어가지고 음모를 꾸미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구출대가 어떤 집단인지 아시잖아요. 최고의 멤버 에이스로 가득한 구출대잖아. 짧게 설명하면 아마도 현 시점에 제일 가능성이 큰 강력한 제왕병자 하나가 꿈을 잃습니다. 백수가 돼요. 뭐 즈그린 잡으로는 이제 위험 컴퍼니 폐업 신고하고 다시 마립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구출대가 눈물을 마시는 새 최고의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장소들 중 하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시구리아트 유료도로 당이 있는 우리 시구리아트 산맥으로 갑니다. 원래 이 지점에서 원래 전기수들은 아유 목이 타네 이러면서 동전바구니를 돌리거든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떤 집단들은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좀 익숙한 집단이었단 말이죠. 네네. 이름을 바꾼, 뭐 예를 들면 컴퍼니다 뭐. 컴퍼니든 뭐 마립간이든 다 부족이구나 뭐. 존재했던 어떤 집단 체제구나. 우리가 당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어떤 정당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 유료 도로, 이것이 무엇이냐?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톨게이트 파티예요. 톨게이트 당. 일단 유료도로당의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구출대는 분위기 좋아요. 용도 깨어났겠다. 티나는 제왕병자들 다 뚝배기 깨고 있고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사모페이랑 사모페이의 이제 친구 대호, 이쪽 파티는 분위기가 완전 박살났잖아요. 지금 용한테 져가지고 사모 물고 왔으니까 사모 입장에서는 너 한 달까지 한다면서 용한테 지금 져갖고 서로에게 삐져 있어요. 대호는 사모를 구출하려고 물고 왔고, 사모는 나 데려가지 말라고 열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너 때문이잖아를 시전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집사람 고양이 싸우는 것처럼 되게 투닥투닥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인끼리 싸울 때 한쪽이 웃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시죠? 이 둘이 그렇게 급격히 가까워져요, 싸우면서. 그러면서 사모가 우리 대호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마루나레라고. 마루나레라는 이름을 우리 대호에게. 우리 여러분들 첫 차 뽑으면 원래 이름 져주지 않나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나레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대호하고 이 사모가 싸우다 말고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어깨동무 딱 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생깁니다. 방금 싸움을 끝내고 사이가 돈독해진 우리 대호와 사모가 딱 굳어가지고 저기서 뭘 보고 있는데, 뭔가 저 멀리에서 뭐 엄청 뭐 많은 숫자가 막 꾸물꾸물꾸물꾸물 거리고서 보니까 두억신이가 수천 마리가 모여가지고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두억신이의 도시 해가지고 유해의 폭포와 피라미드 얘기했죠. 그 피라미드가 뒤끝이 쩔어. 그때 약간 신을 죽이는 계획이라는 글자만 힐끗 보고 빡쳐가지고 급발진했잖아요. 완전 개노답이잖아 얘. 근데 그것도 뒤끝까지 세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제일 기능성이 좋은 좌우 대칭이 맞는 두억신이들만 모아 리크루팅해 수천 마리를 모아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나들이라고 하죠. 나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제 레콘, 도깨비, 딱정벌레, 나가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구성원을 쫓아가서 걔네가 또 다른 어떤 신을 죽이지 못하게 조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거를 딱 사모가 발견한 거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모는 그 수천 마리의 두억신이가 이 구출대를 쫓아가는 건지 자기를 쫓아온 건지 아직 몰라요. 왜냐면 자기도 그때 유해 폭포한테 한번 칼 담궜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걸 수 있잖아요. 수천 마리의 두억신이 러쉬, 저글링 러쉬 같은 두억신이 러쉬를 빨리 알려줘야 된다 싶어가지고, 사모는 왜냐면 명예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면서 인간들의 도시에 가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자보로성에도 가가지고 야 두억신이 옴 그러고 가.
어디 가면서 계속해서 이 두억신이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구속자를 쫓아가는 거죠. 보통 요즘에 나오는 재미있는 소설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자들에게 알려줘요. 얘를 좋아하시면 됩니다라고. 얘를 미워하시면 됩니다 알려줘요. 근데 무릇 고전의 반열에 오른 좋은 소설들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증오하게 만든다거나 내가 미워했던 인물을 좋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일들을 작가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사모는 그냥 일개 한 명 나가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중반부를 건너가면서부터 독자들로 하여금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멋진 인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사모가 두억신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잠깐 우리는 한 명의 나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되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갈로텍입니다. 지금 하텐그라주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빌런인 누가 있죠? 비아스 마케로. 비아스 마케로, 화리트 죽인 사이코패스 나가가 있죠. 이 비아스가 아주 흡족하게 동생을 죽이고 아주 흡족하게 자기 혼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모페이를 북부로 보냈고 지금 모든 게 잘 풀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요상한 편지를 받아요. 이 나가들의 사회에서 나무로 되어 있는 서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최고급 편지지. 왜냐면 나가는 나무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근데 나무 서판으로 된 편지를 받은 거야. 왜냐면 그 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게 최고급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격식을 차리는 어떤. 맞아요. 근데 그 서판으로 비아스한테 어디서 보자 뭐 이런 게 온 거예요. 갔더니 남자 수호자 한 명이 비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아스는 어디 감히 남자가 봤는데 수호자라는 걸 알고 바로 탈룰라. 수호자였나요? 갈로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갈로텍이 갑자기 동생 살해 재밌니? 오잉! 비아스 입장에서는 개쫀 거야. 어떻게 알았지? 봤더니 갈로텍은 32층에 살고 있는 수호자였어요. 32층이면 꽤 높은 거예요. 세리스마가 몇 층이었는지 기억하세요? 55층. 55층. 55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짬인데 32층이면 꽤 높은 거잖아요. 중간 이상이죠. 중간 이상이죠. 자, 세리스마가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화리트를 북부로 보내려고 했다면 이 세리스마의 반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대 세력의 대표가 갈로텍입니다. 이 갈로텍은 나가들을 위해서 세리스마에 반대하고 있어요. 갈로텍은 너무 능력이 좋아요. 너무너무 능력이 좋아. 왜냐면 굴령자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나가들 사이에서는 굴령자가 참 드문 거 아시죠? 왜냐면 굴령자가 되는 조건, 죽음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심장 뽑은 나가들은 굉장히 튼튼하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가 굴령자라는 건 되게 독특한 일인데 이 굴령자인 갈로텍은 아주 희귀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 갈로텍은 어떻게 비아스한테 가서 동생 살해 재밌는 일을 했을까요? 굴령자 갈로텍 안에 누가 있었을까? 우리는 화리트의 마지막, 정확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화리트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말을 걸었다. 나의 신께서 인사를 했다. 우리는 역시. 그것을 사망의 임사에 가까워진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화리트가 죽어갈 때 이 사이코패스 누나가 키스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륜 보내고 막 눈물로 뿌얘져가지고 있는데 나의 여신께서 오신다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얘 이제 마탱이 갔다. 곧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 갈로텍이었던 거야. 갈로텍이 와가지고 입주하실? 한 거야. 그래서 갈로텍이랑 굴령자 안에 화리트가 입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로텍 안에 있는 여성 나가가 그 죽음으로 눈이 흐려져 있는 화리트에게 마치 여신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갈로텍은 화리트 본인에게 들은 거죠. 우리 누나 사이코패스임, 나 죽임, 알게 된 거지. 근데 왜 굳이 비아스를 불렀을까? 갈로텍은 비아스가 필요해요, 지금. 이쯤에서 세리스마와 갈로텍의 진영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55층 입주자하고 32층 입주자하고 좀 싸우고 있는 거잖아. 세리스마는 입장이 뭐죠? 세계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수호자 한 명을 북부로 출장을 보내야 된다. 갈로텍 입장은 나가들의 세계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근데 우리 노땅 세리스마가 반대하고 있다. 이 계획이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나오겠죠, 아마? 근데 이 세리스마 쪽은 해결사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그게 카루와 스바치란 말이에요. 되게 능력 있는 모험가고 수완이 좋아요. 근데 갈로텍 쪽은 지금 세리스마의 출장 직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 노땅 세리스마가 수호자 하나 보낼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비아스라는 사이코패스가 화리트를 죽이고 나니까 저쪽이 갑자기 막 허둥지둥 하는 게 보여. 화리트였구나.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로텍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리스마 쪽의 세부 계획을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세리스마의 그 세부 계획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지? 했더니 오른팔 왼팔 카루와 스바치인 거예요. 오케이. 스바치는 어디가 있냐면 세리스마가 자 비아스가 화리트를 죽였다는 증거를 알아오게 그러면서 마케로우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스바치는 지금 카린돌 마케로우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아스의 살해 증거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갈로텍은 딱 보니까 지금 마케로우 가문에 세리스마 쪽 행동대장 가 있구나. 쟤를 잡아와야 되는데
쟤를 잡아오기 위해서 마케로 한 명이 필요해. 그래서 비아스한테 가가지고 나 네 살해 증거 있다 이래가지고 손을 잡고 비아스한테 내가 남자 5명 붙여줄 테니까 나랑 손잡고 나랑 일 하나 하자. 너네 집에 스바치라는 애 있잖아. 걔를 나에게 데려와가지고 좀 붙잡아 놓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로텍은 비아스와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가 사회는 되게 정치 스릴러물에 가까운 이 하텐그라쇼 파트는 거의 정치 스릴러죠. 네. 그래서 참 이게 또 북부에서는 약간 활극과 그죠. 물론 북부에서도 정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네네네. 특히 하텐그라쇼 파트가 이 이성적인 나가들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와 욕망과 이 약점이 어떻게 뒤얽히는가가 맞아요. 보여지는 자, 지금부터 갈로텍이라는 인물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나가들한테는 거의 없는 존재가 굴령자인데 이 갈로텍이 굴령자죠. 자, 근데 죽음이 무서워야 보통 굴령자가 되는데 갈로텍은 지식 욕구를 위해서 굴령자가 돼요. 지식욕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전령 안 함 이러면서 이 역대 굴령자들 단골 멘트 난 전령 안 하고 죽을 거임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굴령자들은 보통 마음을 마지막에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로텍은 엄청 장담해요. 나는 그냥 죽을 거라고. 근데 이 재밌는 게 류은페이와 사모페이가 엄청 사이가 좋은 남매였잖아요. 갈로텍도 자기의 누이였던 세페린이라는 나가하고 진짜 사이가 좋았어요. 여기도 조금 시스콘? 네, 느낌이 약간 이렇게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갈로텍도 자기 여동생인 세페린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가르 사회에서 남자가 심장을 적출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못 돌아옵니다. 출가 외인. 출가 외인이니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애는 자기 여동생 세페린하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망가져 버릴 거임 이러면서 키보렌 북부를 막 방랑해요. 그래서 한계선 근처에서 막 춥다 막 이러면서 막 삶을 포기하고 막 방랑하다가 어떤 늙은 인간 굴령자가 무레배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왔는데 그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늙은 굴령자가 왜냐면 그 한계선 쪽이니까 DMZ 같은 거잖아요. 위쪽에서 내려온 굴령자와 아래에서 올라가 있는 이 갈로텍이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굴령자가 입주하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굴령자들이 전부 다 갈로텍 안으로 들어온 거죠. 사실은 이게 지식 욕구 때문에 굴령자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자기 누이였던 세페린이 죽을 때 자기 아내 입주시키려는 뒤틀린 욕망이 있어요. 진짜 무섭지? 집착, 미친 집착이야. 또라이. 추가. 근데 이 미친 집착이 어느 정도로 미친 집착이냐면 이 누이 세페린이 망태 할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페린이 정찰대로 나가는데 나가 사륙자 때문에 목이 잘려요. 근데 요 장면을 요스비가 발견해서 갈로텍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누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갈로텍이 2년 동안 목 잘린 누이 세페린의 식도에다가 음식을 밀어 넣어가면서 누이의 머리를 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려 있는 상태에서 구멍은 뚫려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강제 주유하듯이 막 뭐 염소 넣고 막 한 거야. 거기서 이렇게 머리가 자라나긴. 결국은 이 미친 집착 끝에 자기의 여동생 세페린을 되살려요, 갈로텍이. 그러나 이렇게 되살아난 이 세페린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두억 신이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나가 사륙자에 대한 이 복수심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은 존재가 돼버렸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 사륙자 서륙전 하려고 나가서 나가 사륙자가 누구죠? 케이건이잖아. 케이건은 참지 않죠.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같은 존재에게 2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로텍 입장이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나가를 제일 증오하는 게 나가 사륙자면 세상에서 나가 사륙자를 제일 증오하는 건 갈로텍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갈로텍은 나가 사륙자를 포함한 북부 전체를 없애겠다는 한 가지 일념만 남은 나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의 죽음을 알려준 요스비 딱 보니까 이 자식이 나가 사륙자 친구를 안 거야. 그래서 요스비의 심장병을 갈로텍이 깹니다. 진짜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충격받았어. 충격이죠? 지금 저는 이중 기만 속에 나는 약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어. 이런 이 갈로텍의 내부에 굴령자니까 여러 입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 주케도 사르마크라는 입주자가 있어요. 가장 왕에 가까웠던 제왕병자. 유니콘 CEO. 이 주케도 사르마크는 현재 이 소설 시점에서는 250년 전의 인물이에요. 별명이 죽음의 거장. 엄청 매력적이고 진짜 복잡 다단한 인물인데 이 주케도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이영도 작가님이 조성하는 걸 보면서 난 제가 정말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실 갈로텍은 나가인데도 대금을 부는 애거든요. 왜냐면 다른 굴량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대금 소리를 참 좋아하는 게 이 주쾌도예요. 굉장히 독설가에 말을 아주 잘하는데 진짜 시니컬하고요. 재치도 있어요. 딱 보면은 되게 재밌어, 멋있어, 매력적이야. 에고 맥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의식의 천재. 근데 그것을 입증할 만큼의 능력도 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제왕병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스타트업들을 창업했죠. 그 중에서 가장 왕에 근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케이건도 인정해요. 케이건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역사상 가장 왕에 근접했던 제왕병자였다. 굉장한 전술 전략가였고 머리가 좋고 배짱도 좋고 승부사의 도박사다. 약간 시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주쾌도는 결국 왕국 비슷한 것까지 만들었어요. 마치 그 영웅왕처럼 그러니까 시리즈 A까지 간 거야. IR 돌다가. 근데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주쾌도를 결국 몰락시킨 것이 시구리아트 산맥의 유료도로당이었습니다. 유료도로당에 대한 설명 원어원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자, 유료도로당 한마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인데 존나 센 톨게이트예요. 옛날에 아라짓 왕국의 계보를 보면 극연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죠. 극연왕. 다 중요하지. 이 극연왕이 극과 극을 잇는다라고 해서 극연왕인데 자기 니 값을 좀 해요. 별명이 도로왕이에요. 전 세계의 도로를 다 연결하고 극을 이어버린 인물이에요. 이때는 이 시구리아트 산맥에도 극연왕 덕분에 통로가 있었어요. 길이. 근데 우리 아라짓 왕국은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없잖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시구리아트 산맥을 통과하는 길들이 전부 다 이제 망가지고 이제 아무도 통과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한 집단이 바로 유료도로당입니다. 일대 당주가 암벽 위에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돈을 내면은 줄사다리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모았던 거예요. 참고로 일대 당주도 사냥을 치는데 사냥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찾으러 가다가 이 통로를 발견해가지고 이때부터 유료도로당은 이 사냥을 신봉하는 사냥의 상징이에요. 사냥 연모자들. 사냥 연모자들이라고 해서 사냥을 신봉하고 연모하고 아끼는 집단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길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오두막을 짓고 돈 내면 사다리 내려주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몇 대에 걸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을 뚫어서 굴을 만들고 횃불을 달고 나중에 숙소를 짓고 식당을 차리고 그러면서 돈 내면 이제 숙식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게이트 파티인데 휴게소도 만들었어. 독점 기업이죠. 독점 기업이죠. 징수소를 차려가지고 돈 받고 들여보내는 시기예요. 근데 산적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산적은 돈을 안 내면 때려서라도 돈을 받잖아요. 얘는 돈을 안 내면 그냥 문을 안 열어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근방을 전부 다 관리하고 돈 내면 들여보내서 보호도 해줘요. 돈을 안 내면 그냥 사용을 못할 뿐인 거야. 사실상 거의 요새라고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이 유료도로를 건너는 존재가 생기면 그때마다 요금을 책정하는 식인데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유료도로당의 요금표에는 거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유료도로당은요 눈맛의 세계관에서 최고로 꼽히는 신념과 원칙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딱 정해진 요금표대로 돈을 받고 통과시키는 것만 해요. 돈을 안 내? 못 감. 돈 냈어? 누구든 감. 이 원칙 하나로만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저희 댓글 봐도 이 유료도로당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종범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됐을까요? 캐릭터의 매력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스토리 캠프에서도 얘기했지만 모순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끔 작가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래도 안 꺾여 수준의 신념을 심어 놓으면 모든 독자들은 그 캐릭터가 과연 변화할까를 관심 갖고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변했어 수준의 원칙과 신념을 유지하는 캐릭터가 있다. 보통 그러면 독자들은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왜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개념 같기도 한데 돈을 내면 통과시켜준다. 근데 왜 이렇게 낭만적인 집단처럼 느끼게 됐을까? 그 신념과 원칙이 그 자체로 로망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되게 보기 힘들고 그렇죠.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더 힘들고 그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적당히 타협하지. 누구나 두려움이 있지. 누구나 땡땡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어떤 작가들은 그 누구나의 정반대를 극단화시킬 때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용기가 있어. 너무 극단적으로 무모해. 너무 극단적으로 두려움에 가득해 있어. 이런 보통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당은 신념과 원칙의 측면에서 거의 극단을 보여주죠. 유료도로당은 절대로 요금 면제가 없거든요. 근데 드물게 각 종족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당원의 가족들에게는 면제를 해줘요. 의미심장한 사유들이네. 자, 여기서 이제 죽회도 사르마크, 우리 죽음의 거장 하고 유료도로당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전체 지도를 보시면 대륙의 동부, 남부 여기에서 서부 쪽으로 가려면 척추같이 되어 있는 이 시구리아트 산맥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서 가려면 2달 걸린대요. 당연히 유일한 통로는 지금 이 시구리아트의 유료도로당이 만든 유료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죠. 이 유료도로를 점거하면 대륙의 남부, 서부를 모두 정복할 수 있는 거지. 뭐 파나마 운하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죽회도가 딱 보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톨게이트를 하고 있어. 이 자식들이. 톨게이트 따위를 하고 있어. 휴게소 영업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진짜 유용하게 이거 써먹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유료도로당은 죽회도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돈 내셈. 인간, 성인, 남자, 은편, 연립. 그렇지? 이게 도로당의 방식이에요. 누가 뭘 얘기해도, 인간, 성인, 남자, 은편, 연립. 그러니까 이제 죽회도가 어떻겠어요? 내 죽회도인데. 내 죽음의 거장인데. 지금 IR 시리즈 A 곧 통과하는데.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이 죽회도가, 얘네 나 모르네. 그러면서 이제 유료도로당을 공략하기 시작하는데, 5개월 동안 1만 명을 쏟아부었는데 300명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료도로당을 못 뚫고 패배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요새라는 거지. 삼국지의 그 핫비르 막은 장려. 그죠. 바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 자존심에 미친 천재는 자존심이 너무 세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 은편 연립을 내고 걸어서 통과해요. 그 장면이 되게 쓸쓸하게 묘사가 돼 있죠. 그쵸. 병력을 5개월 동안 1만 명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패배했잖아요. 명성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은편 연립을 내고 통과를 하면서 정신승리하고 미쳐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서 역사 속에서 죽회도는 리타이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굴령자 갈로텍 내면에서 그를 발견하죠. 바로 그러한 유서 깊은 신념과 원칙의 톨게이트, 유료도로당에 우리의 구출대 일행은 현재 묶여 있습니다. 왜 묶여 있을까? 보통 요 레콘이 포함된 파티가 묶여 있다는 얘기는 비가 왔다는 얘기예요.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유료도로당 안에 묶여 있는 구출대 요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전체 이야기의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케이건 드라카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어요. 폭풍우가 오니까 일단 이 구출대는 안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딱정벌레하고 용이 요금표에 지금 없어요. 왜 없을까요? 딱정벌레는 여길 통과할 일이 없어요. 날아가니까. 근데 대요금표에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당주가 직접 딱정벌레하고 용? 진짜 용? 이러면서 이제 와보라 그래요. 직접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스바리탈이라는 용을 어깨에 얹은 상태로 륜하고 케이건하고 이제 당주실로 쭉 올라갑니다. 당주실에는 아주 늙은 여인이 이 휘장 뒤쪽에 있고 조금 늙은 남자가 이제 앞에 보좌관이라고 있어요. 이 여인 쪽이 누구냐면 이제 본이란 이름의 당주예요. 백살이란 설정이에요. 남자 쪽은 그 아들 보좌관이에요. 근데 이 보좌관 캐릭터가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죠. 이 유료도로당이라는 그 집단, 우리가 처음 접하는 이 집단을 한 명의 어떤 인간으로 압축시켰을 때 그렇죠. 그것이 보좌관이다. 꼿꼿하고 원칙주의자고 신념이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스포일러 주의하십시오. 지금 요 시점에서 스포일러 해제라는 말이 뜰 때까지 여러분들의 스포일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이제 그 보좌관이 딱정벌레 요금 찾고 우리 아스와리탈이란 용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늙은 백살의 본이 당주가 용 귀엽네, 나가 귀엽네. 그러다가 케이건을 보고 개 놀라요. 너무 놀라고 화를 내고 충격을 받거든요. 나가, 내려가 이러면서.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고대 아라짓어로 케이건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눈치 빠른 독자들은 그 대화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본이 당주 백살이 케이건의 아내였던 걸 알게 돼요. 케이건 존내 동안 아니면 안 죽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죠. 심지어 뒤쪽에 보면 이 보니 당주가 케이건의 아내뿐 아니라 현손녀일지도 모른단 말이 나와요. 현손녀가 뭐냐면 손녀의 손녀. 고조 손녀, 고손녀. 케이건이 누구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애를 낳았어요. 이 손녀 있죠. 이 손녀가 또 손녀를 낳은 게 보니 당주일 수도 있어요. 근 다시 걔랑 케이건이 결혼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야. 이쯤 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이건이 회귀장가? 안 죽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뒤에 가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좀만 더 가면 이제 하이자 대사원 가면 케이건의 정체가 한 80% 나와요. 자, 이제 보니의 당주하고 케이건의 대화 속에서 진짜 많은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못 듣고 계시겠지만 이거 들으면서 읽으실 분들은 꼭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하면서 케이건이 처음으로 륜으로부터 요스비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개빡침.
몰랐죠. 그러니까 요수비 지금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있었는데 요수비가 죽었다는 거 이때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보좌관이 K건의 통행료도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K건이 당신들이 이런 호의를 베푸는 존재가 아닐 텐데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호의를 베풀어? 우리는 원칙대로 하는 존재인데 이러면서 대요금표의 한 부분을 딱 보여주거든요. 면제 항목을. 그리고 내용은 안 말해줘요. 아마도 엄청난 노인 그리고 당주의 가족 이 항목 둘 다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 끝 자막 더 달아주세요. 이 유료도로당에 머무는 기간 동안 K건하고 류은페이의 관계에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빠의 친구, 친구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계속 K건이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관계가 진전이 생깁니다. 저 너무 제가 놀랐던 게 섬세한 마음의 변화는 묘사하기가 어려워요. 큰 변화는 묘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점진적인 섬세한 마음의 변화는 연기시키거나 묘사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요 유료도로당 에피소드에서 K건과 류은페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게 되는 게 인물들의 이름을 정말 잘 짓습니다. 사실 저는 주쾌도를 보면서 네. 어떻게 이름도 주쾌도 사르마크지? 그러니까 진짜 패배를 모를 것 같은 그 거장 장군의 이름이 뭐 비스마르크, 사르마크 뭔가 이렇게 한니발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쫙 들죠. 재밌는 게 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소설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묘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작가에게 참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이름과 이미지, 캐릭터를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영도 작가님은 이름을 지을 때 비아스 그러면 정말로 비아스가 얼굴이 그려지고 카린돌 그러면 카린돌, 사모, 륜 모든 사람들이 이름에서 보이는 어감이나 느낌대로 그 캐릭터를 상상할 수 있게 지었어요. 굉장한 감각인 거예요, 이건. 근데 진짜 보면서 너무 찰떡인 이름들이 많고 사실 우리의 주인공 K건 드라카만 하더라도 그렇죠. 마지막에 그 드라카 이렇게 끝나. 맞아요, 진짜로. 예, 정말로. 비영스라블이나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외형 묘사하고 어감이 맞아요. 세리스마 같은 수호자, 하인자 대사원의 주타기 대선사도 이름만 얘기했는데 얼굴이 그려져. 이거야말로 어감의 느낌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아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마 눈맛에 보고 이영도 작가님에 대해서 막 인터뷰 이런 거 찾아봤을 때 네이버 어떤 인터뷰에서 봤었는데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런 메인 캐릭터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노기 하수원 그치. 펜이나 시에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깨비들의 이름 네네. 뭐 비형스라블도 그렇지만 굉장히 요상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유리 깊은 골, 무사장 이런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하니까 이제 술 먹고 지으신다고. 아, 역시. 역시. 이렇게 대지에서 주신 이것과 접신하고 이렇게 지으신다고. 역시. 네. 영감의 원천이죠. 진짜 솔직하시네. 한편 이 시각 사모페이는 지금 사모페이는 마루나레라는 대호에 올라타서 두억 신이들 수천 마리가 오고 있다고 길목마다 알려주면서 오고 있잖아요. 이때 굉장히 인상적인 사모페이의 캐릭터 빌드가 나옵니다. 이 세계관에서 두억 신이는 모두에게 있어서 괴물로 인식이 되잖아요. 오직 사모페이 혼자만이 이 두억 신이라는 존재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껴요. 그 고뇌를 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비 때문에 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두억 신이들이 이렇게 물 앞에서 우우 이러고 있어요. 근데 두억 신이는 지능이 없단 말이죠. 물론 그 유해의 폭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이긴 하지만 지능이 없어요. 뭘 하냐면 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길을 내려고 하고 있어. 이게 될 리가 없잖아. 그거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죽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저런 존재들이 있을까? 신을 잃었다는 것도 불쌍한데 그러면서 너무나 연민에 가득 차가지고 나가로선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나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무에 가서 자기 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대한 외나무 다리를 만들어주고 가요. 연민을 느껴서 이끌고 품고 데려가는 존재, 이게 어쩌면 왕의 자질이 아닐까라는 걸 여기서부터 작가님은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사모를 보면 심지어 그 K건조차도 나가에 대해서는 엄청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모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단정 짓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맞아요. 인물. 심지어 그 카루가 자기를 쫓아올 때 너 이 새끼 이러면서 잡았을 때에도 그 짧은 대화에서도 사모가 하는 대사는 굉장히 다 매력적이고 모든 상대방은 사모와의 대화가 즐겁다는 걸 느끼고 놀라요. 그런 존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사모페이는 저 뒤쪽에 두억 신이들을 놔두고 유료도로당에 도착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겠죠. 야, 미안한데 나 대호랑 나간데 문제는 저기 뒤쪽에 두억 신이도 있음. 그러니까 그 두억 신이가 너를 쫓아온 거면 널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딱 문을 닫아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모가 보기에도 뭐 그래 납득은 가.
이래도 두억신이 싫겠지. 나 여기 밖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륜만 내보내줘. 내 동생 있음, 나가 있음. 근데 이제 유료도로당은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를 한다 그랬잖아요. 싸움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륜을 내보낼 리가 없죠. 캐건 입장에서는 오예 개꿀. 우리 이 톨게이트 파티를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안에 짱 박혀 있고 사모랑 대호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배고픈 사모페이. 우리 탈 거 대호와 마루나레랑 나랑 둘 다 배고프니까 우리 여기서 도시락 까먹자. 그리고 오는 길에 잡아왔던 사냥을 딱 꺼내요. 안돼 제발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가 오 이거 봐라. 잠깐만. 그래서 이제 최초의 사냥 인질극이 시작됩니다. 야 먹는다. 야 륜 먹는다. 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까지 먹으려는 걸 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대호하고 사모페이가 안에 들어가요. 이 장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사모페이와 케이건 드라카 그 긴 기간 쫓고 쫓기던 그 둘이 드디어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그 유료도당사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 장면 너무 멋있죠. 진짜 멋있죠. 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루어지는 둘의 대화가 관계라는 것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감정적인 찌꺼기가 전혀 없고 누가 얼핏 보면 남매인가 혹은 연인인가 싶을 정도로 착착 들어맞는 대화. 사고의 회로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둘의 아주 합리적이고 빠른 대화를 옆에서 보면서 얼떨떨한 거야. 쫓고 쫓기는 존재였는데 서로의 호칭의 변화도 굉장히 재밌죠. 아 진짜 사모페이. 그러니까 처음에 케이건은 암살자라고 지칭을 해요. 항상 뭐뭐 하는 거다. 암살자. 그럼 사모페이도 뭐뭐 하는 거로군 나가 사륙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심플하게 대화하다가 그냥 사모가 사모페이. 그러니까 케이건이 케이건 드라카. 그 다음부터는 말끝마다 뭐뭐 하는 거다 페이. 뭐뭐 하는 거로군 케이건. 이러고 대화가 되는데 보고 있으면 소름이 쫙 돋아요. 와 진짜 멋있다. 얘네 둘은 적이면 안 돼. 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약간 그 은하영웅 전설의 얀웬리와 죄송해요. 또 나왔다. 얀웬리와 그 라인하르트 같은 존재,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적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조우를 가장 최근에 본 게 뭐였냐 하면은 이제 그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랑 탕웨이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보는 사람이 쟤네 둘이 통했다, 마음이 맞았다가 처음 시작되는 게 같이 스시 먹고 책상을 정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 거기 맞아. 싹 정리하고 치우고 닦고 넣고 마지막에 꼬리. 서로의 행동들이 완벽하게 합이 맞고 저 둘 사이에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걸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작법에서도 어떤 관계성을 만들 때 그림처럼 짜맞춘 듯한 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두 인물을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그 관계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서 항상 케이건보다 우리는 열등한 인간들만 봤는데 맞아. 그지. 근데 드디어 케이건하고 사고 과정과 시선이 맞는 사람이 나온 거야. 자 이제 결국 두억신이들이 이 유료도로당 근처까지 도달을 합니다. 사모와 대호는 겨우겨우 안에 들어왔고요. 거기서도 이 유료도로당의 당주 보좌관은 너무나 신념적이고 원칙적인 인물이라 그 사냥은 뭐 왜 가져왔어? 먹으려고. 드시오. 뭐 이런 식이야. 밑에 있는 당원들은 막 안 돼! 막 징크스 있단 말이야! 막 이러는데 여기는 유료도로당 안쪽이니까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륜과 사모도 못 싸우고요. 케이건과 사모도 못 싸워요. 이 상황에서 사모는 유료도로당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내 명예 때문에 안 싸운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 두억신이가 누구를 쫓아왔는지를 케이건이 비영한테 도깨비불로 도깨비, 딱정벌레, 나가, 레콘을 만들어서 내 옆에 세우시오. 그리고 딱 가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억신이들이 이 도깨비불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겁나 뛰어가지고 야 쟤네 우리 쫓아가다 젠장 이러고 사모 때문이 아닌 거지 이제. 그러면서 양쪽 다 수수에 머물고 유료도로당이 두억신이들을 대신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케이건은 비만 내리면 바로 튀자. 사모가 모를 때 튀자. 이 상태에서 싹 튑니다. 근데 보좌관은 마지막으로 두억신이를 막을 방도를 좀 조언을 구한다고 케이건한테 물어봐요. 근데 사실 이게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쵸. 당원같이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이 케이건이 그냥 문을 열고 우리를 쫓게 해라. 우리가 알아서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당원들도 야 얘네 참 옳은 말 하네. 야 멋있네. 야 보좌관님 얘 맘에 듭니다. 싸네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보좌관이 오만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오만하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쟤들은 통행료를 안 내잖아. 근데 네가 지금 뭔데 우리 보고 통과시키라 말아야.
네가 뭔데 우리의 원칙을 깨라는 거야. 그쵸. 근데 3호가 이 시험에 통과해요. 자다 일어났는데 K건 일행이 먼저 떠났고 몰래 떠났고 쫓아가려고 나가는데 보좌관 일행이 딱 물어보니까 3호가 신을 잃은 자들은 통행세가 얼마지? 그러면서 대신 대납하고 가버립니다. 그때 딱 이러더라도 문을 딱 열어주고 다시 3호의 뒤에 수천 마리의 두억신을 끌고 3호는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쵸. 두억신이의 요금표가 책정된 순간이에요. 동편 한입. 왜 이렇게 싸지? 그랬더니 신을 잃은 자들에게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는 없어. 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원칙 위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3호는 갖고 있는 거예요. K건은 그냥 길잡이로 생각을 했는데 3호는 유료도로당의 원칙 위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통행세를 대신 내주면 되겠구나. 이게 된 거죠. 이제 수천 마리의 두억신이와 대호와 3호페이가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T난이 륜을 얻고 K군과 B형은 딱정벌레에 타서 뛰기로 합니다. 이제 진짜 하인자 대사원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원래는 K군의 계획은 3호페이부터 빠르게 처리를 하고 두억신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인자 대사원에 가서 해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구출대를 쫓아오는 거니까 해산하면 얘들도 목표를 잃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 3호페이가 K군의 계획을 다 안 거예요. 그래서 대호를 탄 채로 점점점 뒤로 이렇게 늦어지면서 두억신이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섞여버리죠. 대호는 겁나 짜증나. 아이씨 무서워 죽겠는데 3호가 괜찮아 해가지고 거의 3,000마리의 두억신이와 함께 동행하는 수준으로 돼서 끝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얘들 K건도 방도가 떠오르지 않소 이러면서 계속해서 막 달려가지고 드디어 하인자 대사원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전반부 후반부 중에서 전반부에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하인자 대사원에서 K건이 보여주는 활약이 장르 소설적인 재미로 치면 거의 끝을 찍어요. 맥스를 찍는데 하인자 대사원 입장에서 보죠. 스케일이 미친 거야. 출장 직원 한 명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용, 암살자 나가, 대호, 두억신 3,000마리가 부록으로 딸려온 거야. 이 수천 마리의 두억신이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진 거죠. 이제 현재 두억신은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하인자 대사원까지 도착할 것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K건 얘기하죠. 3,000마리의 두억신이를 모두 저지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지하진 못하겠지만 모두 죽일 수는 있습니다. 주타기 선사에게. 주타기 대선사한테. 그러니까 스님들은 살생을 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3,000마리의 두억신이를 저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T난이 대적자인데 T난도 B형도 그게 되겠어? 3,000마리는 좀. 아 그건 좀. 근데 주타기 대선사가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딱 이래요. 그거 진짜 멋있거든. 모든 독자들이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저지는 어렵고 모두 죽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타기 대선자가 눈을 질끈 감고 죽여라. 너무 고통스럽게. 모든 산업은 내가 지고 가겠다. 죄는 내가 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독자들도 모든 구출대들도 개궁금한 거야. K건 아무리 K건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랬더니 이 K건이 하인자 대사원에 모셔져 있는 선배 스님의 거의 달고 다른 활이 있어요. 이주무 선사의. 이주무 선사의 활과 화살이 있어요. 근데 그냥 똥템이야, 똥템. 거의 작동을 안 해. 그냥 고물이야. 근데 그거를 딱 달라고.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준비를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B형이 그 말을 듣고 개쫄아요. 설마 지금 그 패시론 섬같이 나보고 불지르라는 건가? 나 절대 못하는데? 저 정도 규모의 상대를 죽이는 방법은 도깨비가 불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B형한테 그런 걸 시킬 K건이 아니죠. 하지만 대신 B형 너하고 딱정벌레 난이는 필요해. 굉장히 복잡한 비행을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명심하시오 B형. 아주 끔찍한 걸 보게 될 텐데 하지만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덜덜 떨면서 B형이 내가 만약 미쳐가지고 막 돌아버릴 것 같으면 저를 죽여서 어르신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난이 위에 타고 K건과 B형이 갑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1시간 뒤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뒤바뀌는 수준의 거대한 지진이 1시간 정도 지속되고 그리고 사색이 된 B형과 K건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K건이 얘기하죠. 거의 다 죽였지만 대략 20마리 정도는 3호페이가 살려서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어떻게 한 걸까? 스포일러 자막 켜주세요. 제일 재밌는 부분만 자꾸 스포일러를 이제 M 누르고 갑니다. 언덕 위에 딱 내려가지고 K건이 지금 옆에 딱정벌레 난이 있고 B형 있잖아요. B형은 지금 미치겠는 거야. 저기 오고 있잖아, 애들. 수천 마리 오고 있잖아. 막 뭐 먼지 구름 있다고. 근데 이 K건은 그 똥템 활
그거를 탁 풀어가지고 딱 무릎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고쳐요. 싹 B형한테 불 좀 피라 그래서 싹 이게 불에 좀 쬐면서 다시 쓸만한 활로 고치고 있어. 근데 이 활을 고치는데 1시간 걸린대요. 이 활이 다 고쳐졌을 때쯤에 두억신 이무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 근데 그 뒤로 무언가가 같이 보여. 이 케이건은 시구리아트 산맥에서부터 자기들하고 비슷한 루트로 계속 따라오던 하늘치 하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대한 하늘치가 구름을 찢어 밝히면서 저 끝에 있는 이 두억신이 수천 마리 뒤로 하늘치가 팍 오는 걸 보고 이제 딱정벌레 난이를 타고 그 하늘치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딱정벌레로 최대한 하늘치기에 접근하시오. 그랬더니 딱정벌레는 하늘치기에 접근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지만 300m까지는 갈 수 있지 않소. 300m까지만 가면 됩니까? 괜찮소. 눈은 아주 많거든. 그러면서 하늘치를 둘러싼 그 가득한 눈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거대한 하늘치의 몇 개의 눈이 박살나는 걸 보면서 케이건은 B형의 고개를 돌리고 전속력으로 도망쳐 얘기하죠. 개빡친 하늘치가 눈에 꽂힌 거 아니야. 화살이 구구구구 하면서 거대한 도시 크기의 하늘치 하나가 그대로 3,000마리의 두억신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케이건은 하늘치를 열받게 해서 3,000마리의 두억신 위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시 급상승을 해서 쫙 도망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아주 상세한 묘사가 원작에선 진짜 끝내주게 박진감 넘치게 묘사가 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모페이가 너무 놀란 거야. 저런 미친놈. 하늘치를 땅으로 불러와? 그러면서 이 정도로 수많은 생명을 한 번에 죽여? 악마인가? 그러면서 이 두억신이들의 대장격으로 보이는 애를 이 대호를 시켜가지고 물고 도망갑니다. 왼쪽과 오른쪽 대칭이 잘 맞는 친구 한 명 있죠. 그러면서 머리 2개짜리 친구. 대략 이 대호와 사무를 쫓아온 20마리 남짓한 이 두억신이들만 겨우겨우 살아남고 이 성난 하늘치가 좌로굴러 우르굴러 이 한 요 부분 여기는 이제 팔은 평원이지만 이름은 그대로인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치 입장에서는 땅을 한번 쓰다듬어 준 정도인 거죠. 그렇죠. 다시 올라가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일 마음이 가는 캐릭터는 누굽니까? 저는 일단 사모페이에게서 나무를 자르는 장면에서 네. 일단 뻑이 갔어요. 제가 그냥 지금 막 생각해 보니까 누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걸 처음 본 장면이 아닌가? 이 이야기에서 왜냐면 우리는 이제 나가가 수목애호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장면의 앞에 진짜 그 사모의 결단이 보이잖아요. 누구한테 사죄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칼을 뽑아서 들어서 했던 게 두억신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아끼는 그 나무를 해쳐서 두억신이를 도와준 거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희생하는 첫 번째 장면을 본 것 같다? 약간 이런 거기에서 고결한 인물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사모페이가 맡고 있는 게 있어요. 훌륭한 작가님들이 이야기를 만들면 모든 인물들은 각자 기능도 있지만 그 인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가 꿈이 있는 거야. 뭘 하고 싶어. 그래서 이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애가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현실을 알게 되잖아요. 꿈만 추구하는 사람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 그래서 현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될 수 있죠. 근데 좀 더 가고 나면 꿈과 현실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꿈 좋은 거임, 여기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으로 갔다가 꿈과 현실을 모두 노리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야기에는 꿈은 좋은 거야라고 외치는 인물이 나오고요. 현실은 중요해라고 외치는 인물이 나오고 이 둘 다 추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즉 좋은 인물들은 테마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사모페이가 눈물을 마시는 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테마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모의 모든 행동과 대사는 그 주제에 복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모를 좋아하고 지지하면서도 그 뒤에 어떤 일을 일어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이 사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게 될 텐데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실 거고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말 명장면이 너무 많지만 다음 5편이 정말 클라이맥스가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과라이드 규리아와 하이건의 칼싸움 너무 얘기하고 싶고 막 이 설명회 안에서도 일부러 1편 영상부터 조금씩 제가 뿌려놨던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뒤에 가서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회수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이라면 다음 영상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 갈로텍도 뭔가 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영도 작가님의 어떤 뭐 캐릭터 설정 내지는 서술 방식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존재의 거울상 같은 존재가 먼저 나오고 그 두 개를
대비시켜서 바로 붙여버리는 방식을 되게 많이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케이건의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케이건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지금 뭐 다중인격자 같기도 하고 근데 케이건이 갖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인격의 거울상이 각각 사모페이와 갈로텍.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를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지만 두 명의 나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이영주 작가의 작품은 본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구조와 인물들을 해석하는 게 또 재미있기 때문에 정작 작가님 본인은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썼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고 노는 게 재밌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이 작품에 대해서 막 평 막 이런 걸 남기고 거기에 대해 작가님이 코멘트 하시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본인은 절대 어떻게 한 갈래로 읽히지 않으려고 쓰셨다 네네. 이런 얘기를 정말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댓글 달고 노는 것도 같은 여행지를 갔다 와서 좋았던 사람들끼리 그때 추억을 나누고 뭐 이렇게 그 즐거움을 다시 소환하는 그런 느낌의 광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하인자 대사원에서 펼쳐지는 류의 사명, 그리고 밝혀지는 음모, 드러나는 반전,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 되찾은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